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한중 경제관계와 대중 경제정책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대중 경제의존도 낮출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대중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배경사진을 먼저 두 장을 골라봤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주변 나라와 해양 지역을 다 이렇게 포함시킨 지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많이 알려진 대로 거꾸로 보는 한반도 지도입니다. 이렇게 두 지도를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중국이 거리나 위치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장 더 자료를 준비했는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2016년 이후에 한 3, 4년 동안 주춤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익 급증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 4, 5년간 빠른 속도로 글로벌 수입 비중, 중국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1위인 미국과의 차이도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와 또 중국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글로벌 경제 성장, 경제 부상이 빠른 속도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질문과 잠정적인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우리에게 심각한 수준인가? 우리 경제는 따라서 위험한가? 이런 문제인데 일단 요거와 관련해서 잠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우려는 금물이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과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찾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 우리의 대중국 경제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력이 대세다. 그리고 협력 효과의 확산과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설명드려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또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대중무역 의존도 과연 심각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1년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의 수출입에서 중국의 비중을 보면은 과연 수교한 90년대 그리고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첫 10년간 고속으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콩을 합쳤을 때 올해 상반기 현재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려의 시선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게 주목할 만한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서 사각형 박스 부분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2014년 이후에 우리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31%에서 대략 32% 수준에서 크게 박스권이라고 하죠.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그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벌써 10여 년간이 가까워지도록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중국의 성장이 아주 고도로 갑자기 높아지고 이럴 가능성이 않다는 점 등등을 감안해 보면은 중단기적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홍콩을 포함해서입니다. 홍콩을 포함해서 중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걱정하기 전에 시장의 힘에 의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이미 한 10년 가까이 조정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중무역 의존도가 과연 그럼 우리한테 불가피한 건가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수출 의존도를 80년 이후에 쭉 길게 본 거고요. 아래는 수입 의존도를 본 겁니다.
이미 이제 이런 이 자료를 본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지난 10여 년간 대중 수출 의존도가 30% 초반, 수입 의존도가 20% 초반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과거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1987년에 우리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40%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요. 그러나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교대로 잘 진출해 가면서 고속 성장을 아시는 것처럼 유지해 왔습니다. 수입 의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에 보면은 우리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34.4%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일본의 예속되기는커녕 대입 수입을 오히려 우리의 발전의 자산으로 이용해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기까지도 합니다. 높은 수입 의존도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출 의존도 31%, 올해 기준입니다. 수입 의존도 한 22%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다소 좀 종합적인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섣부른 판단이겠다, 걱정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논의를 좁혀서 그러면 대중 무역 의존도가 정말 우리 국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문제인지 한 자료를 3장만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 31%이긴 한데 대중 수출의 특징은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죠. 중국의 대세계 수입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50%, 52%인 거에 비해서 거의 30%나 높습니다. 대만, 한국이 비슷한데 주로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이제 상생적인 그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이제 동아시아 분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간재 무역 그리고 중간재 수출의 특성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중간재 수출의 특징은 사실은 경제 외적 요인, 이를테면은 뭐 정치적인 요인, 안보적인 요인, 혹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혐한이라든지 혐중 이런 요인들이죠.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충격받은 대로 사드 당시에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재 부분에서 우리한테 보복을 했거나 또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거나 한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었죠. 영향을 받은 분야는 소비재 서비스 분야였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런 사드의 아픈 경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장님에 따라서 또 경제 분야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아픈 경험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에 굉장히 중국의 보복이 각인되어 있겠지만은 수출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중간재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대중 수출 경쟁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중 높은 그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걱정할 그런 대상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간재 수출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 및 수출 경쟁력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과연 이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무역 구조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중국에는 이제 가공무역제도라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특수한 무역제도가 있는데 원부자재를 해외 기업이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한 다음에 다시 재수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관세를 환급해주는 우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중국은 자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이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수십 년째 운영해 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 공장들이 단순히 공장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에 안 차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대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서
사실은 이 가공무역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대세계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왔죠. 중국의 자국 경쟁력이 늘어나면서.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한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여전히 42%를 차지하고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 한국 기업들이 자기네 부품들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 내에서 그냥 가공 생산만 주로 주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즉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제조 경쟁력을 우리 기업이 중국한테 최대한 덜 넘겨주면서 해주는 그런 무역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약간 이제 바꾸고 싶고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운 이런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그나마 중국이 지금 끊임없이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잘 중국을 우리의 방식에 맞게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를 10나라를 뽑아보고,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됩니다. 10나라를 다시 그 각각 10나라를 상대로 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뽑아보면은 대략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를 보면 한 20%가 넘는 나라들을 뽑아보면 한 7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된 대중 수출 의존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이 7나라들, 즉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서도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좀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영향력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약한 입장에 처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실제로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7나라를 보면 대충 대만, 일본, 한국, 우리나라 있죠.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정도가 있는데, 대중 우호국은 사실상 지금은 뭐 이 7개 나라 중에서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 선진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라도 거기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4나라를 보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심각한, 지금 얘기입니다, 심각한 경쟁을 피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만과 호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작년 이후에 많이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과 중국은 대만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42%, 43%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적대 상태죠. 더 재미있는 것은 호주입니다. 호주도 한 42%의 대중 수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감하게 중국하고 의견 차이 혹은 필요하다면 그 갈등조차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또 호주에 대해서 특히 강력한 나름대로 이제 경제 보복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대중국 수출 의존도, 우리나라로 얘기 돌아가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고, 과연 대중국 수출을 늘리면서도 그럼 우리의 중장기적인 발전 능력, 발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할 때 결국은 우리 자체의 힘이 중요하겠다. 중간재가 사실은 기술 분야죠. 부품, 소재, 이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대외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물론 이제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능수능란하면서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가 노력한다면, 사실은 대중 수출 경쟁력 이 기준 자체는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대외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의 방향과 대한국 정책 그리고 한중 간의 이슈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국으로서는 50년 가까이 됩니다. 50년 가까이 이제 개혁 개방을 정책을 추진해 왔고 92년 이후에는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형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게 성공한 사회주의 개혁 개방 국가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중국이 대외경제 정책, 통상 전략을 해온 걸 보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는 이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 새로운 과제에 맞게 자국의 정책을 바꿔오는,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거를 너무 좀 이게 많이 정리한 것 같긴 하지만 하나의 표로 그려놓으면 이렇습니다. 특히 이 표에서 지금 1914년 이후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시진핑,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대충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도 하고 저 중국을 경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국의 자체의 정책 내용을 보면 아무리 봐도 개방 경제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한 글로벌 강대국화 이것이 중국의 방향이라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중국의 정책 내용을 가지고 중국의 방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열린 자세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개방, 그다음에 투자 개방, FTA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한중 FTA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1대1로 오해도 많고 논란도 많지만 1대1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자국이 돼서 세계 인프라도 건설하고 연계도 확대하고 이러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보면 이 1대1로도 굉장히 강력하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또 최근의 방향에 맞게 강대국화, 세계화 그리고 개방경제 이거를 국가 방침이죠.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침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 방향은 이제 참고 삼아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죠. 2011년부터 2015년 5년 동안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매 5년마다 5개년 발전 계획을 국가 사회 발전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구체적인 방침 조치들로 이런 상세한 정책을 내놓고 또 이거의 방향에 맞게 앞으로 5년 동안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난 이전 시기 5년 동안에도 13차 5개년 계획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매번 그 5개년 계획이 우리가 중국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나름대로 5년마다 그리고 매년 3월마다 연간 5년간 5년별 이렇게 정책을 적시를 하고 그거를 추진해 왔는데 지난 수십 년간의 중국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 방향이 정치적인 구호로 그쳐버리거나 이런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초기에 원래 목적에 맞게 목적을 달성해 왔다고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지도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좁혀서 그러면 한국과 중국 간의 지금 이제 통상 현안 경제 정책, 경제 협력, 통상 정책의 이제 현안을 정리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 아마도 정권이 어디로 교체가 되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틀은 개방적인 통상 국가에서 이제 조금 수정되거나 이런 거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신형의 자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천천히나마 하나하나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이제 중국의 방향이고요. 요거를 이제 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개방 경제라든가 다자주의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일반적인 예상 외로 굉장히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앞으로 기대되고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협력 의제들, 이런 예를 들어서 FTA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경제 협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글로벌 경제의 한 변화의 축으로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이런 분야에서는 보면은 대충 한국과 중국이 아직 서로가 이제 초기의 정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내용을 서로가 다 공개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본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그 과제라든지 세부적인 입장 이런 데에서는 서로가 좀 준비 상황 혹은 뭐 시기, 추진 시기 혹은 뭐 구체적인 그 사례의 선정 뭐 이런 분야에서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미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묻혀져 있어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이 다시 이제 전면에 대두돼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정책을 만들 때 이제 과제가 될 것들입니다. 큰 방향을 보면 이런 거를 종합을 했을 때 큰 방향을 보면 결국은 그 한중 간의 경제 정책 방향이 크기라든지 발전 수준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고, 또 뭐 반중, 뭐 반한, 뭐 혐중, 혐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목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전제로 해서 세부적인 이견 차이 혹은 세부적인 내용 차이 이런 거를 갖다가 다듬어 나가는 게 앞으로 한중 관계의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재정학적인, 역사적인 그 실제 이제 경제적인 그 교류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입니다. 또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외 경제 정책과 한중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공통점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상호 그 협력 관계를 극대화시켰을 경우에 바로 중국과 한국의 위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단순한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도 굉장히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도 가장 실은 중요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해서 국가와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잘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